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목록에서 농업에서 그러면 재배업에서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논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질소비료를 사용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논에서 나오는 이유는 아까 그 장내 발효나 아니면은 그 분뇨랑 똑같이 논에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잘 투과가 안 되고 대신 그 안에 이제 흙이 있으니까 유기물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메탄 생성균들이 활동해서 메탄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질소비료에 있는 그 N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료를 작물한테 주면 걔가 다 받아 먹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많은 양이 뿌리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 뿌려 땅으로 들어갔어도 이렇게 지하수 타고 막 흘러가고 막 이래요. 근데 그 N이라고 하는 그 질소가 그렇게 공기 중이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데를 만나서 산소를 만나게 되면 얘가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이산화탄소나 메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온실가스가 돼서 이제 기후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논, 질소비료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논이에요, 논. 그 다음이 질소비료고, 그 다음이 분뇨고, 그나마 제일 덜 나오는 게 사실 소트림이에요. 네. 이 정도로 사실 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곡식이나 과일을 기르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농촌이라는 공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 어려운 사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저출산 고령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농가 소득 문제도 있고, 이미 되게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여기다 또 온실가스가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좀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한 20년 농사를 지었다는 어느 분께서 되게 격앙이 되셔가지고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안 지어본 게 가증스럽다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는 그런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그거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기분이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농사 지으시는 분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 농업과 관련된 학계에서는 뭐냐면은 그 농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봐요. 배출한 만큼 또 작물 재배업에서 소위 말하는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재배 과정은 제로로 봅니다. 근데 논에서 나오는 것만큼 또 벼농사를 통해 또 흡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 논에다가 벼를 재배 않는다 해도 메탄은 나와요. 지금 강가에 가든 뭐를 가든 적당하게 물이 있는 곳이 가고 일정 정도 온도로 가면은 물이 끓는 게 보여요. 소위 말하는 순천만 갈대밭에 가도 그렇고 손수만 갈대밭에 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유기물이 바닷가로 내려갔을 때는 더 발생합니다. 유기물이 근데 이 우스갯소리로 내년에 아마 서해안에서 나오는 어패류는 상당히 맛있을 거예요. 내륙에서 유기물이 많이 내려갔어요. 비가 안 오고 안 내려가면 서해안에 나오는 어패류가 맛이 없어요. 적당한 이게 순환이거든요. 그게 순환의 지점은 어디까지 볼 거예요. 농민들 사이에서 왜 농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50년대, 60년대 전에만 해도 순환농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당한 소를 가지고 하더라도 적당한 젖과 탕 문화였다라고, 저는 구이 문화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순환을 기본으로. 그래서 농사가 하늘과 땅과 별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어느 순간 녹색혁명이랑 국가 주도화의 농업 정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질소비료가 없으면, 화학비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농약은 과학이고 농약이 있어야 농업이 된다라는 등식을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이라는 걸 통해서 스마트 농업의 핵심이 뭐냐? 적당한 환경 제어와 적당한 농약과 비료예요.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농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오라고 해놓고 왜 농민을 죄인 취급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허락한 대로 했을 때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업 현장 내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볼 때 유기농업을,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합니다만, 정부에서 그 친환경 농업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해갖고 일반 농협이나 농약계, 비료회사에게는 심한 타격이에요. 농약도 안 팔리고 비료도 안 팔릴 텐데. 그리고 자꾸 소비자들이
이 친환경 농업이란 유기농업을 지향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원칙에서 뭐냐면은 배려하고 공생이거든요. 공생과 배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데 지금 현재 농촌 문제를 가져온 거는 서로 파편화 공동체를 파괴한 지금까지 농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친환경 유기농업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그 검사 중심으로 그리고 틀거리에 맞춰서 자꾸 없애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친환경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그 프레임 자체도 잘못된 출발이었어요. 안전한 건 없어요. 대한민국에 내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현장에서 왜 자꾸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느냐면은 60년대 70년대 토양을 이렇게 오염시켜 놨는데 이 상태에서 원상태로 돌아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3, 40년 전에 토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단순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1, 2년 사이에 뭔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알면서도 농약을 투입하고 비료를 투입해요.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그 제가 충남 서산에 삽니다만 서산에 가면 천수만이 철새 도래지였어요. 천수만 철새 기행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새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돈을 줘갖고 벼집 전치 사업과 뭐 이렇게 논을 갖다 수변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온 이유 중에 뭐냐면은 그 천수만에 농사 짓는 거 그 농민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인데 벼 외에 다른 생물이 생존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농사를 져요. 풀도 자라면 안 되고 익충도 있으면 안 되고 해충도 있으면 안 돼요. 벼 외에 나머지 생물 식물이든 동식물 자체를 아예 못 살게 만드는 방식으로 농사를 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새들이 안 오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이걸 갖다가 누가 조장을 했냐? 농민이 조장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락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품위 기준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져왔던 일련의 과정들의 마지막에 왜 농민한테 탓하냐? 그래서 아마 작가님께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 농업 분야의 먹거리를 이렇게 저도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여기에 불확실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이쪽 분야는 아까 그런 어떤 미생물의 작용 이런 것도 있고 그게 기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또 배출되는 양이 천차만별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이 박사님도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시는지? 그 농업 분야에 각각의 농민들이 어떻게 돼지를 키웠을 때, 어떻게 또 재배를 했을 때 뭘 하면은 온실가스가 좀 줄어드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된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거나 어떤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지난 10년 동안 거의 안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게 이번이 5번째예요. 2010년도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 얘기하면서 온실가스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매번 목표만 설정하고 실행은 안 해왔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게 너무 국제적으로 또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농업에 관련한 준비 그리고 그걸 실제로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농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일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랬을 때 농민들이 갑자기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왜 우리를 지목해? 라고 섭섭해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네덜란드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육류세 부과한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리고 우리한테 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또 시위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너무 확연하게 나오는데 1990년 대비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3억 톤인 게 7억 톤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하고 딱 지난 올해 통계가 거의 똑같아요. 일치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배출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농가도 줄고 농지 면적도 줄어들고 매우 영세하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왜 사람들이 농업에 뛰어들지 않고 농민이기를 포기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불확실하지만 농민들의 소득도 불확실하고 미래도 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많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정하는데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생산품의 가격을 못 정한다고. 그날 경매에 들어가도 몇 시에 경매하고 어떤 거에 따라서 가격이 10,000원, 20,000원대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식량 위기를 다들 걱정하면서도 그러면 농업을 어떻게 지속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을 해가지고 농사 지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신뢰를 안 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슬프다. 특별하게 정책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고 농촌이 지금 정말 소멸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식량 위기를 걱정하는데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농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공간에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 기자님이 이렇게 항의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책을 안 쓰면은 항의 받을 일도 없고 얘기를 오늘 같은 북돋구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먹거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 아무도 관심 없고 기사 다뤄주지 않고 특정 농민 언론에서만 거기가 난리가 나고, 현재 우리 전체적인 언론이라든지 여론에서는 하나하나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내용들 할 것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논의거리조차 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저는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후에는 약간 이제 뭐 식량 위기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식의 일단은 먹거리 가격이 되게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사들도 나오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먹거리와 기후, 뭐 식량 위기 이런 걸 키워드로 한 책들이 조금 이제 약간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실 국민들은 아마 저도 사실 2년여 전에도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뭐 없어 먹거리가 없어? 그럼 수입하면 되지. 아니야 뭐 하우스에서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우스 들어가서 키우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 되게 기르신 입장에서 되게 분노할 이야기 같은데. 네. 먹거리 요즘 젊은 초중 고등학생들 집에 부모님 없으면 편의점 사 먹으면 되잖아요. CU도 많고 이마트 24도 많고 거기 가면 삼각김밥 있고 뭐는 걱정이 이제 뭐니까 그래. 뭐를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이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농업계에서 생산되는 탄소 배출은 이제 정체됐겠지만 전체 먹거리 쪽에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먹거리는. 그리고 농업계 쪽에서 포함을 않고 다른 쪽에 포함을 해요. 가공 쪽이나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올해가 쌀값이 아마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한 게 작년,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80kg라면 엄청 비싼데 밥 한 공기에 3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80kg에 24만 원 하면은 한 공기에 300원이에요. 300원 정도거든요. 한 공기 만드는 원가가 300원. 라면의 반값도 안 돼, 컵라면에. 그런데도 엄청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한 짝 80kg 기준으로 하니까. 한 공기로 따지면 300원 정도가 작년 가격이었어요. 지금은 200원이 안 해요. 16만 원 안 해요. 100원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올랐거든요. 지금 저희 서산이 뭐냐면 육종마늘 주산지라고 합니다.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한 30여 년 전 마늘 한 잡에 보통 4, 5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은 엄청 컸습니다. 올해 마늘값이 조금 올랐어요. 5, 6만 원 정도 돼요. 30년 전에 4, 5만 원이었는데 지금 5, 6만 원이에요. 그 사이에 30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은 4, 50만 원 하던 게 지금 6, 700만 원 정도 해요.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랑 지금이랑
인플레나 이거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쌀 같은 경우는 1년 전이랑 지금 하면은 뭐 농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300원, 200원 얘기하는데 피부를 볼 때 그거밖에 안 해 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300원 곱하기 80kg면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이 안 됐어요, 작년에. 21만 원 정도 됐어요. 사 먹을 때는 24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제 도매하고 이제 이렇게 가로 가면은, 소매가로 가면은, 올해는 지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거를 어디에 맞출 거냐. 농민들에게 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적정한 생활 여건들. 그래요. 지금 현재 농촌 내에서 저희 마을에 처음에 제가 15년 전,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유기농업을 하자고 할 때 마을 어르신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환경 생태를 하기 위해서 뭐 제초에 덜 주고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한마디로 야, 내 새끼가 올 것도 아니고 내 손자가 올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둬. 어차피 나도 죽어가는 거 같이 죽어가자는. 농민이 죽어가면서 어차피 내가 죽으면은 내 땅에 대한 농사를 질 사람도 없을 거고 내 자식이 올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냅둬였어요. 지금 현재 모습도 농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저는 고령화 이렇게 됐다는데 이 나이 드신 농민들이 없어졌을 때 기업농, 대농들만 남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이대로 갈 것인가? 마을 단위로 봤을 때 마을이 무너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마을 단위가 생태계적 황폐해져요. 황폐해졌을 때 과연 그 뒤에 그걸 복원할 수 있을까?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다못해 이 볼펜 하나를 생산하는 사람도 내 원가를 계산해갖고 내 먹고 살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벼농사 짓는 사람들, 돼지 농사 짓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돼지 농사는 나오죠? 아니. 안 나오나요? 축산농가도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암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마을에 마을 발전 추진 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보면은 배추도 심고 농사하는 걸 같이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쭉 농촌에 계신 분하고는 저는 앵글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기후변화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억울하려면 모두가 다 억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것 저도 저희 서산 쪽에 전력 공동체하고 일을 같이 해요.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기값 오르는 거면 우리 대한민국에 억울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꼭 농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도시에도 보면은 요번에 그렇게 덥고 내년에 또 40도 이렇게 갔을 때 한계에 있는 취약계층은 도시에 저는 농촌보다 많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은 마을에는 보면 마을 회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을에 보면 추울 때, 더울 때 보면은 어르신들 옹기종기 모여서 대피를 하시고 분유회 회장님이 식사를 해주세요. 그나마 농촌에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시에는 보면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40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기값이 정말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석탄을 줄이면 전기값이 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치 농촌에서 저는 사실 돼지보다는 쌀이 우리 농촌에 정신이고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돼지는 없어도 농촌은 사라지지 않지만 벼농사가 없으면 농촌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벼농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라봤을 때 기후변화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보는 거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보았을 때 온실가스를 정말 줄일 건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진실된 마음이 본질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공성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들끼리 이제 온실가스 줄이자는 걸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줄였다는 걸 갖다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연구가 안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줄인 걸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요즘 어떤 논의를 하냐면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줄이자는 얘기들을 조금씩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똥 얘기하셨죠? 무산소 발효를 했을 때, 현기성 발효, 메탄가스가 나올 때 똥냄새하고 산소가 들어가서 났을 때 똥냄새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똥을 하루에 한 번 뒤집는 걸 3번만 뒤집어주면 메탄이 덜 나오는 거는 냄새로 알아요. 그럼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인정을 받고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농촌에 존재에 대한 위협을 준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똥 3번만 뒤집어주면 온실가스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 위반자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막 보조금 얻고 그 다음에 막 거대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한 20%에서 10% 정도는 음식 쓰레기 줄이는 거 자발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서울에 제가 익숙하게 살던 서울에 또 오랜만에 와서 지붕을 봐요. 왜 태양광을 안 하실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막 농촌에서의 어떤 피해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온실가스 줄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요번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사실 제가 쓰고 싶은 책을 이제 임 기자님이 쓰셨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간이 모두가 하는 게 의식주예요, 그죠? 의식주. 근데 제철에서 온실가스가 얼마 나오는지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알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쇠를 바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넘어 있습니다. 저 넘어 있고. 근데 이제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가 먹는 거는 먹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관점에서는 농업이 적을지는 모르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 정말 바뀔 생각이 있는지, 그 문제는 저는 먹거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먹거리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이 어떻습니까? 내 몸에 좋아? 다 감성팔이에요. 그런데 어떤 윤 기자님 책을 보시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을 합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먹거리를 갖다가 그냥 온실가스라고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변화를 줄 건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저는 식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감성으로 보고 몸에 좋냐 이런 걸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분석에 대한 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줄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책이 나와서 이제 좀 다들 생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은 이 박사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답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좀 그 답을 훔치려고 뭐냐면 그럼 이제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 먹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런 거에 대한 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소, 뭐 생선, 과일 다 배출된다고 하면 그럼 뭐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그런데 저희도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상징적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 먹거리와 온실가스, 기후변화와 연결되는 고리가 소, 돼지, 벼,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를 생산하고 돼지를 생산하고 또 쌀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먹거리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오기 전 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농업 얘기 너무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정서상으로도 많이 멀어져 있고, 우리는 늘 완제품만 보고 사니까. 그래서 각각의 먹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고, 또 그걸 만드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걸 이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먹거리 하면은 그냥 먹방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과정을 연결하는 이걸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우리가 에너지 얘기할 때도 제발 수요 관리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거리 생산에서 3분의 1 정도는 버려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은 먹고 남기는 거, 잔반 남기는 거 이것만 보는데, 사실 이 도시에도 얼마나 큰 슈퍼나 그 마트에 식재료가 그득그득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3분의 1 이상은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다 폐기 처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산량을 적정하게 생산해서 버려지는 게 없도록 할 건가, 이거에 집중만 해도 저는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축산 분야도 얘기를 할 때, 아까 이도원 대표님이 2013년도에 돼지를 키웠는데 더워서 막 쓰러져 죽는 거 보고 에어컨 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마음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돼지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돼지가 막 죽는데, 축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돼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전에 좀 환경을 개선해서 폐사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돼지도 그렇고 어쨌든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과정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써서 생산하고 과잉 생산하면서 가격 조정을 위해서 그 대가가 농민한테도 제대로 안 가는 이런 상황보다는 정말 제대로 생산해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들도 농민들에게, 생산자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만 구축해도 정말 배출량의 한 30% 정도는 줄일 수 있고, 우리도 그 목표가 뚜렷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시민들도 많이 동참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 들으려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느낀 거 말씀하셔도 좋고, 궁금한 거를 물어봐 주셔도 좋고, 혹시 있으실까요?